그랬더니 5월 8일 날 갑자기 면담 기일을 잡았어요. 이제 현피 뜨자. 너 법원으로 와.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실제 사례 또 이제 마찬가지로 가져와서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이슈를 놓고선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실무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일단 뭐 이제 그 결론은 이제 잘 끝났고 후기를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네. 후기는 제가 읽을게요. 왜 그러냐면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후기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중요 부분만 읽어주시면 읽어볼게요. 처음 신청하고 진행했을 때는 무난하게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보정 과정만 1년 이상 소요되었으며 보정만 15차례 이상 송부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 와이프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 권고의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은 소득금액을 올리라는 권고였습니다. 소득금액은 제가 당시 배달 일을 2년 가까이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아파서 몇 개월간 일을 못해서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이라 세생위원 입장에서는 소득을 속이는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서 개인회생 신청 당시 1년간 평균 소득이 아닌 1년 정도 지난 2024년 5월 보정 공고 당시 기준으로 1년 평균 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월 평균 34만원 정도 인상하여 60개월에서 36개월로 기간을 줄여서 매월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전세보증금 재산 분할은 이 하이라이트죠. 변호사님이 면담기일에 직접 참석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재산 분할 없이 부채 상환 비율 20%대로 이틀 뒤 바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분 아주 그 용어의 사용이 유려하신데요? 직접 쓰신 거 아니세요? 아주 그 어떤 법률적인 어떤 용어를 아주 그냥 친숙하게 잘 사용하시네요. 근데 개인회생 오래 하시다 보면은 이 용어 사용하시는 게 다들 이제 그 수준적인 전문가가 되시더라고요. 이거 보면 재밌어요. 결국에는 요 어떤 이슈 자체는 보증서만 이제 15차례 이상 송부되고 결국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보증금 재산 분할 이슈에서 변호사님께서 면담기일에 직접 참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변론을 해서 대응을 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부채 상환 비율 20%대로 개시 결정 잘 받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딱 근데 내용만 들어보더라도 이미 벌써 15차례 이상 송부 이런 이제 그 포인트에서 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당사자분은 쉬운 사건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도 뭐 이렇게까지 갈 건가라는 생각은 좀 있었고 그렇죠. 처음 신청했을 때는 무난하게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저도 이게 이렇게까지 걸릴 거라 생각 못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자 24년 1월 2일자 보정공고인데 이거 제가 3차라고 해놨습니다. 사건 접수는 23년 5월 그러니까 23년도 봄에 접수했는데 이미 지금 세 번째 보정 공고가 이제 해를 넘겨서 1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보정 공고 예시나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지만 1차 보정, 2차 보정 정도는 그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게 거의 잘 안 나오고 일률적으로 그냥 뭐 최근 사용처라든지 계좌 내역이라든지 카드 내역 같은 거 어디다 썼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일단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튀는 부분들 이거 파봐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집중적으로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보정에서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직전에 이혼했는데 전세보증금 5억 5천만 원 중 대출 공제한 1억 5천 그러니까 대출이 한 4억 있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 2분의 1인 7,500만 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쉽게 설명하면 배우자님 그 전 배우자 명의죠. 이혼한 전 배우자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있었고 그게 1억 5천만 원 있었는데 그중에 절반인 2분의 1 7,500만 원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라. 이제 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혼했고 재산 분할도 포기했는데 요거는 법리에도 맞지 않고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제가 의견서를 냈겠죠. 했더니 이제 1월 25일자로 제가 이 보정공고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청산가치 2분의 1을 반영하도록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전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이었다. 실제로 전 배우자가 다 마련했어요. 그리고 특유재산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기 때문에 2분의 1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요런 제가 이거 요지입니다. 요지. 그러니까 사실 의견서는 굉장히 길게 나갔겠죠. 다음 보정공고 어떻게 나왔냐?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바로 다음날 보정공고 4차 보정공고 또 나왔어요. 의견서 잘 확인했습니다. 배생위원이 잘 확인하셨대. 어쨌든 의견서는 잘 봤는데 원론적인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대리인의 입장은 이해는 갑니다만 대리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 납득 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왜 저한테 되물으세요? 이거 납득이 안 되면 법리적으로 가야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되묻고 볼 때마다 웃겨. 되묻고 싶습니다. 저한테 다시 되물으시면 제가 그렇네요. 회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걸 안 냈겠지 애초에. 아니 뭐 대묻고 싶대니까 대묻고 싶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변호사 네 말 못 받아주겠고 1,500만 원 청산가치 그대로 반영해.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못 받아들일 것 같으면 파산해. 파산 절차를 활용하십시오. 근데 뭐 여기까지 반영하십시오 다시 나오는 것까지 뭐 그렇다 쳐. 근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 파산하라는 거는 사실 또 무슨 근거인가 싶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아 이게 또 뒤끝이 있네. 아마 24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아마 밥 먹으면서 여러 번 얘기했었죠. 맞아요, 사실 맞아요. 이 사건이죠. 네. 2월 8일 날로 제가 또 재반박하는 의견서 냈습니다. 네. 재보정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법적 근거가. 제가 보정 공고의 내용이 민법상으로 뭐 부부별산제라든지 대법원 판결,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에도 반한다.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습니다. 회생위원께서는 어떤 취지로 내리는 것인지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건 한 줄 써줬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시작도 기회생위원회 현상이 납득되는지 반문하며 그게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보정공고를 내리는 것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묘한 변호사들의 기싸움인 거죠. 여기.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있는데 이거 제가 그렇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럼에도 이행할 수 없다면 파산 절차로 이행하라는 보정권은 어떤 법적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이며 사실 이거는 저 법적 근거 없잖아요. 대무직을 했어요. 제가 대물었어요. 그래서 어떤 법적 근거에 기초한지 의문이다. 이거는 그 근거를 말해달라. 그래서 기초한 것이 대묻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가용소득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이 있죠. 있고 생계비를 빼도 남잖아. 근데 그럼에도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거는 파산 절차 남용으로 파산 기각이에요. 파산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렇게 보정공고 내리는 건 매우 부당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여기서 이제 그렇죠. 재판부도 판사 니 나서라. 회생위원 빼고 판사도 똑같이 생각한다면은 그때는 부인권 행사 명령 내려주시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제가 판단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죠. 했더니 2월 8일 날 냈잖아요. 네. 한 2달 잠잠하더라고. 그냥 개시일선 내려주나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이제 해성위원들 이제 밥 먹으면서 야 이런 거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비를 한 거죠. 정비하고 이제 5차 전쟁 가는 거죠. 이제. 회생위원님도 짜증 났을 거예요. 솔직히. 짜증 나죠. 여기도 이제 5차 보정공고입니다. 4월 7일 날. 제가 2월에 냈는데 2달 있다가 뜬금없이 월 평균 수입을 아예 자기가 정해줬어. 아 이거 좀 황당하더라고요. 230만 원 이상으로 산정하래. 그러더니 소득에 대한 허위 진술은 뭐 기각 쌓이면 형사 이거는 일단 한번 좀 겁죽이죠. 뭐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뭐 허위로 진술할 경우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내는데 어쨌든 소득을 이렇게 산정하래. 그 다음에 1월 25일자 변제기간의 생계비와 변제기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증가한 가용소득을 전제로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한도에서 재산 분할 관련 금액을 최대한 재산 목록에 반영하십시오. 이게 제가 뭔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네요.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그러니까 가네요. 이거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일단 소득을 정해줬어요. 세생이. 그러면 230. 생계비를 뺄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36개월을 곱하면은 총 얼마 갚을지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회생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변호사랑 그 채무자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7,5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청산가치가 늘어나니까 회생이 어려운가 보다. 회생이 안 될 가능성을 우려하나 보다라고 배려를 해준 거야. 나름. 배려해주면서 어쨌든 우리가 총 3년 동안 갚는 금액이 나올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만 재산분할 해라. 만약에 한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1,000만 원만 재산분할에 넣으세요. 약간 이런 취지로 이걸 내린 거야. 나름 배려를 한다고. 어쨌든 지금 이미 앞단에서 다 지금 빈정이 그렇죠. 상했잖아. 서로 빈정상했죠. 그 230만 원도 사실 실제 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은 다시 산정하긴 했어요. 일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이제 다시 제가 이제 보정서 또 냅니다. 변제기간도 고치는데 1년치, 과거 1년치 평균 소득 산정해서 제출했는데 각종 비용 공제하고 산정해보니까 206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06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했잖아요. 여기에도 채무자는 근거를 못 제출했고 허위 진술한 것도 없고 당연히 허위 진술했다면 처벌 받아야지요 라고 냈고 그다음에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길게 말하기 짜증나는 2줄 이때 제가 의견서 냈습니다. 근거 없는 부당한 보정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반영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뭐 했던 말 계속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했더니 원용하면 되지. 네,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변제 계획안은 이제 한 달에 80만 원씩 36개월 갚는 거였고 뭐 변제율은 22% 이렇게 된 거죠. 일단 이 낸 게. 그랬더니 5월 8일 날 갑자기 면담 기일을 잡았어요. 이제 현피 뜨자. 네, 너 법원으로 와. 다이다이야. 우리 글로는 안 되겠다. 우리 한번 만나. 계급장 떼고 아마 하자. 네, 아마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변호사가 설마 오겠어라는 생각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로서도 이렇게까지 냈는데 근데 이거는 법원 안 갈 수 없죠. 그렇죠. 가야죠. 이거. 갔습니다. 5월 27일 법원에 했더니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얘기가 잘 돼가지고 배생현님께서 제가 좀 확인할 부분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이 부분만 뭐 이렇게 보정을 하시면 제가 바로 개시결정 내리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셔서, 젠틀하게 거기도 당황했겠죠. 저도 또 아니 이거 조금 대법원 판례도 명백히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먼저 오늘 띄웠더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회생현께서 저도 뭐 이해는 하는데 판사님께서 굉장히 이거를 좀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좀 파봐야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5월 27일에 면담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틀 뒤에 개시결정 5월 30일날 이렇게 바로 났습니다. 면담했고 뭐 중간에 뭐 살짝 고치라고 보정권고 났는데 요거는 마이너한 이슈였고 그래서 아까 그 후기에서 부채 상환 비율 20%대로 해주셨다 했는데 제가 면담기 가기 전에 요 변제 금액을 냈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안 바뀌고 결국에 사건은 잘 처리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사건이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개시결정이 지금 5월 30일 날 개시결정이잖아요. 2024년. 그죠? 사건 접수한 거는 23년도였고 채권자 집회가 8월 8일인데 인가가 계속 안 나는 거예요. 인가가. 근데 25년까지 넘어왔습니다. 지금 23년도에 사건 접수해서 25년 3월 18일 날 인가 결정이 났고 그래서 4월 4일 날 이렇게 이제 인가 결정 공고가 났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작년에 어느 정도 이달락이 된 사건인데 왜 지금 들고 왔냐? 인가 결정 혹시라도 섣부르게 영상 찍었다가 인가 결정이 안 날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4월 4일 날 인가 결정 되는 거 보고 이제 요거는 조금 한번 썰을 풀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몇 개월간에 좀 이제 그 좀 안전장치를 두고 지금 이제 등장했군요.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재밌는 사건이네요.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하이라이트인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희생위원의 어떤 이런 근거 없는 보정이 이제 나왔을 때 그냥 따르는 경우도 맞나요? 엄청 많죠, 사실은. 솔직히 싫어요. 엄청 그냥, 많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솔직히 직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법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법원의 내부 회생위원들은 또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법원의 공무원이 뿐인 거지. 뭐 일하면서 그쪽에서 잘못된 보정 내리고 뭐 이 직원들도 법리적인 거 모르니까 그냥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하고 이러면 잘못된 형태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어느 순간 저 같은 이제 변종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아닌데 이거 법리에 안 맞는데 하면은 뭔 소리야 여태까지 이렇게 다 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두가 이렇게 해왔는데 너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놈이 그냥 변호사라고 뭐 주장하면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잘못된 관행 중에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분 똥줄이 타셨겠어요.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후기도 잘 써주시고 그렇죠. 저희 사무실에 얼마나 이분 또 이렇게 하면서 검색도 해보고 공부를 해보셨으면은 이게 뭐 말씀하시는 어떤 표현들이 단어 사용이나 이런 게 수려하시네요. 괜히 제 블로그에 그 의뢰인들께서 친히 그 자필로 이렇게 써주신 후기가 많은 게 아닙니다. 든든하죠. 전사 같은 그런 느낌이시니까 전사 유익상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좋은 어떤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혼 과정에서 이제 재산 분할 보정이 사실 재산 분할한 내용을 청산가치 반영해라 이제 이런 잘 나오잖아요. 사실 잘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퉈야 될 포인트가 있고 부당하면 다퉈야죠. 그리고 근데 사실 부당한 거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허들이 일단 있다. 그래서 좋은 대리인을 만나야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문제니까 대리인 선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 예, 한 말씀만 더 부당한 건 붙이죠. 다툰 건 맞는데 네. 간혹가다 뭐 이제 제 영상 뭐 이런 거 보시고 네. 정당한데도 자꾸 다투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정당한데 다투어달라는 분들. 정당한 건 못 다툽니다. 아. 그럼 제가 연금술사도 아니고 이거 금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은 어떡합니까? 법례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 있는데 정당한 거는 못 다툽니다. 정당한 네. 거는 부당한 거에 대해서 네, 다툰다. 그럼 기각당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모든 걸 뜻대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부당한 거는 다퉈드리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희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